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중단시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평가를 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무조건 중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 미국의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요, 젤렌스키가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팩트체크 팀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거짓말이나 사실을 오도하는 주장을 3573회를 해가지고요, 하루 평균 21건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과장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났잖아요. 그때 소프트뱅크 회장이 1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기자회견도 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100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40조 정도 되는 돈이니까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옆에서 뭐라 그랬냐? 2000억 달러 되나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없고 또 없는 식으로 배팅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돈 많이 된 나라가, 직접적으로 지원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유럽도 돈을 많이 냈다고 하지만 무기나 진짜 필요한 것들을 가장 많이 낸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그럼 미국이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국제 질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보다 더, 제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000억 달러 투자한다면 2000억 달러 어때요? 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자기들이 더 얹어가겠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크션 랩의 조의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트럼프 1기 당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그 4년을 언론사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가까이서 취재를 했는데요. 백악관도 가고 트럼프 대통령 출장도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관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힘든 건 관세뿐만이 아니고요, 비관세 장벽도 함께 올라갑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불개입주의를 선언하면서 대신 그런 패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러면 관세도 있지만 수출 통제, 제재, 지금 보듯이 반도체에서 보듯이요, 수많은 수출 통제가 들어가고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기업들에게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걸 해결하고 기업들한테 수출 통제와 제재 같은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그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생크션 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런 발언의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어휘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을 핵을 가진 나라라고 해서 북한을 정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판을 흔들고 그냥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하기 위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말한 건 종전을 압박하기 위한 걸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으로도 당연히 평가받지만 전쟁을 중단시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평가를 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무조건 중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 미국의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런 입장에서 보면요, 젤렌스키가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라고 부르면서 비판하고요, 판을 흔들고 자기 지지층을 몰아쳐서 그다음 트럼프 여론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그 젤렌스키를 압박을 하는 거죠. 젤렌스키도 약간의 건덕지를 주긴 했습니다. 사실 우리 6.25 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린 6.25 때도 선거를 했습니다. 그 부산에서 엄혹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선거를 했고요. 그런데 젤렌스키는 선거를 하지 않았거든요. 뭐 계엄을 이유로, 뭐 법률상 계엄 때문에 안 해도 되고, 저기 유럽에서도 2차 대전 중에는 선거를 안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미국이 보기에는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젤렌스키가 자신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포로셴코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요. 이 대통령을 제재하고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게 재벌인데, 물론 이 양반이 과거 부패 의혹도 있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전쟁이 나고는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민병대를 구성하고 러시아와 싸우는데 자기가 무기를 사서 된 사람이거든요. 사실 전쟁 중에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정적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제재를 했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제 생각에는 아무리 전시라고 해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치적 보복이라고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 때문에 젤렌스키가 건덕지를 준 것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젤렌스키에 대한 개인적 감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당시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는데 젤렌스키와의 통화 때문이었습니다. 왜 통화가 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젤렌스키와 통화를 하면서요, 그때 바이든 부통령이죠, 당시에는. 그 전임이니까요.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받고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비리를 조사해달라고 그 젤렌스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걸 조사해주면 우리가 국방 원조를 해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딜이었지만, 당연히 우리가 봐도 이거는 국가 원조 사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한 부정행위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탄핵 위기에 몰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그때 젤렌스키는 또 애매한 행동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또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됐든 거액의 1,700억, 1,400억 달러, 이게 통계에 따라 좀 다르던데 거액의 미국의 세금이 들어간 이 전쟁을 빨리 멈추고 싶어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요. 이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수단이든 쓰려고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은 어떠한가요? 당연히 반응이 특히 야당 쪽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친구로부터 돌아서서 푸틴 같은 폭력배를 편드는 것을 보는 것은 바라보기 역겹다라고 말했고요. 유럽에서의 모습은 더 격앙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쳤다, 우리 편이 아니다, 푸틴 편이다 이런 말도 하고요. 점잖은 그 영국의 정치권 이런 데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면 반박했고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되고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비판하는 사람이고 유럽의 거지 미국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전체적인 여론을 보면 크게 안 움직였습니다. 미국 여론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0%에서 48% 정도로 떨어진 정도고요. 이거는 이 사건이나 이 발언이 미국인들의 감정선을 건드릴 만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겁니다. 니들 빨리 전쟁 그만둬야 된다. 내 말 따라라. 내가 러시아랑 협상할 텐데 그 협상 안 나오면 니들도 따라야 된다. 안 그러면 돈 안 줘. 이런 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명확한 거거든요. 그리고 왜 미국 여론이 잘 안 움직이느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느냐를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마찬가지고 2기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스윙 스테이트의 카운티별로 따져보면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테러와의 전쟁이죠. 이런 게 쭉 이어지면서 전사자가 많은 곳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습니다. 미국인들은 더 이상 전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요. 6.25, 베트남전, 그다음에 이라크전 계속 전쟁이 수십 년간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미군 사망자를 집계하는 웹사이트 이런 데 가면 매일 전사자가 올라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왜 남의 나라를 위해 죽어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조금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명분은 어찌됐든 전쟁을 멈추려고 노력한다는 데 대해서 미국, 특히 백인 중산층, 백인 고졸, 갈 곳 없어서 저임금 자리 서비스업을 하려다가 군대를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자. 라는데 미국인들이 공감하는 게 크기 때문인 거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부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 마음대로 끝내려 한다는 건 비난받을 만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미국 국내의 사정을 봤을 때, 그리고 국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봤을 때 그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옳다 그르다 말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거는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 하는 말이고요. 기업이나 일반인들은 그럼 이렇게 변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느냐를 따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실제 지지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젤렌스키 지지율이 4%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쟁 중인데 전쟁은 지도자가 4% 지지율이면 그 전쟁을 이끌 수 없죠. 근데 작년 12월 우크라이나 여론조사를 보면요, 젤렌스키 지지율은 한 52%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전시라는 걸 감안하면 사실 52%도 크게 높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4%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걸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워싱턴 포스트 팩트체크 팀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거짓말이나 사실을 오도하는 주장을 3573회를 해가지고요, 하루 평균 21건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과장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기 마지막 해에는요, 하루 평균 39회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제 대선 랠리를 하면서는 수많은 이제 과장법을 사용하거든요. 사람을 공격할 때도 굉장히 모욕적으로 말을 합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선거 유세할 때 슬리피 조 바이든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잠 오는 사람을 왜 뽑냐,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런 식으로
그 별명을 붙이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모욕적으로도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화법이라고 생각해야지 그 4%라는 데 맞춰가지고 이거 틀렸어 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좀 잘못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항상 다루다 보면 가지는 딜레마인데요. 저걸 과연 그러면 어디까지 용인해 줘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물론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잘 없죠. 그리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진짜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국민들이 그 사람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뽑았어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세계관에 사람들이 좀 동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의 변화를 알아차려야 하고요. 우리가 그 변화에 맞춰가야 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분쟁 및 국제사회의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광물 협정이나 우크라이나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미국이 독단적으로 하는 협상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또 그대로 보입니다. 그 미국의 협상단이 보면 그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제외하고는 두 분은 정치인입니다만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들어갔거든요. 이 사람은 부동산 사업가 출신입니다. 그러면 전문 외교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뭐 그 밑에 외교관들이 다 받쳐주고 있지만 그 협상단 안에 사실상 사업가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러시아 쪽은 어떠냐? 러시아 쪽은 외교관 2명을 보내고요. 외무부 장관이나 외교관 2명이 가고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 키릴 드미트리예프라고요. 골드만삭스 출신의 국부펀드 회장입니다. 러시아 직접투자펀드 회장인데요. 이걸 보면요. 그 둘이 주고받는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드미트리 그 회장이요. 나중에 NIT나 이런 데 보도된 걸 보면요. 미국 협상단에 이런 걸 제안합니다. 이 북극해에 있는 원유 같이 개발하자. 이런 거를 휴전협상이 종전협상 나와가지고 같이 개발하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주판알로 돈 넣고 돈 먹는 칩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 칩게임을 하면서 서로 그 종전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광물 협정도 했고 막 속이 터질 겁니다. 그 푸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최근에 푸틴이 그 러시아 매체와 인터뷰한 걸 보면 우리가 미국이랑 같이 우크라이나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 있는 히토리를 개발하겠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기 히토리 미국에 줬는데 푸틴은 그래 그러면 미국 들어와서 우리 여기 히토리 우리랑 같이 개발하자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지만 정말 냉정한 국제사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그렇게 히토리나 이런 거를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미국 기업들이 많은 히토리 광물이나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을 저는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라크전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라크전이 한창일 때 제가 이라크 아르빌에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라크 아르빌에 갈 때 자이툰 부대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취재를 가면서 한국 그 방문단에는 앞뒤로 총을 든 그 경호단이 붙고요. 그 장갑차 같은 것을 호송하면서 갔어요.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아르빌 공항에 내려서 그렇게 갈 때 그렇게 갔는데요. 제가 아르빌 공항에 내려서 딱 내렸는데 그때 저희랑 같은 비행기를 탔던 영국인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슈트케이스 들고 와서 택시 타고 가더라고요. 이 차이가 뭐냐? 영국이나 미국의 사업가들은 이미 그런 전장이나 어딘가에 가서 자원을 개발하고 이런 거에 대한 도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국의 DNA가 있는 거죠. 한국은 그때 뭐 김선일 씨 사건이라고 어떤 참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를 끊고 뭐 거기에 대해서 진짜 안전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움츠르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수십 명의 참수 사건이 났지만 그런 식으로 시장 개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약간 DNA가 다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쿠르드 지역, 그 아르빌 지역, 그 쿠르드 지역 석유나 어떤 개발권을 한국이 우리는 자이툰 부대를 보냈으니까 많이 딸 수 있을 거라고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 국내 정치적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거의 못 땄습니다. 그 다 어디로 갔느냐? 미국, 캐나다, 영국 이런 나라들로 다 광물 자원 개발권이 갔거든요. 그때도 느꼈지만 그때 그런 걸 하면서 진짜 우리는 사실 가장 안전한 지역에 상징적으로 군대를 보낸 거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정말 전투를 하면서 어려운 지역에 군대를 보낸 나라들이 사실 그 다 먹는 겁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돈 많이 된 나라가 직접적으로 지원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사실 유럽도 돈을 많이 냈다고 하지만 무기나 진짜 필요한 것들을 가장 많이 낸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그럼 미국이 사실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국제 질서입니다. 안 가져가면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보다 더 아까도 제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000억 달러 투자한다면 2,000억 달러 어때요? 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더 얹어가겠다는 겁니다. 더 얹어가겠다는 거를 그런 식으로 과격하게 말하는 거지 어찌됐든 미국이 많은 부분을 챙겨갈 수 없다는 거. 그 점이 분명하거든요. 이걸 보면 냉정한 국제 질서가 정말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이것만 봐도 더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경제 정책이 양안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엄청 강화할 겁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엄청 강화할 텐데 그게 이제 양안 관계라고 생각하면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이 양안 관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 말하는데요. 대만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반도체 뺏어갔는데 우리가 왜 지켜줘야 되느냐라는 취지로 답을 하고요. 대만 GDP의 뭐 10%까지 방위비를 올려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때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요. 그 볼턴은요. 트럼프에게 대만이 포기 영순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인터뷰한 적도 있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만을 말할 때 자신의 결단의 책상이라고 하죠. 그 큰 책상을 가르치면서 이게 중국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유성펜을 놓고 이게 대만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대만은 중국을 압박하기에는 협상의 지렛대일 뿐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꼭 지켜준다. 대만이 뭐다. 대만이 동맹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는 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국무부에서 대만 독립 반대 문구가 사라졌다라고 해서 대만 독립을 지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거는 대만을 칩으로 생각한다는 걸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압박하는 칩, 중국을 압박하는 데 필요한 게 대만 독립이다. 그러면 대만 독립을 지원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지원할 리가 없죠. 그냥 무조건 칩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만이란 존엄한 주권을 가진 국가로 해서 어떻게 대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중국을 압박하는 칩이라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것도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꿉니다. 사실 1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1기 때 처음 만나기 전에 왜 우리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해야 되느냐라는 취지로 말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자마자 그러니까 그 말이 지나고 한 3일 후에 바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언제든 바뀌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는 말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쿠르드족인데요. 쿠르드족은 나라가 없는 걸로는 세계 최대의 민족입니다. 수천만 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쿠르드족이요. 그 옛날에 시리아에서요. IS랑 싸우면서 10,000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이거 미국을 대신해서 싸운 건데요. 그래서 미국이 이 쿠르드족을 지켜준다는 약속을 많이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쿠르드족 전사들한테 감사하다는 걸 트윗에 올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미군이요. 쿠르드족과 함께 있다가 그 주변의 기지를 빼버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말하죠. 우리가 해외 분쟁에 개입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항상 말하면서 그냥 미군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살판이 난 거죠. 터키는 쿠르드의 앙숙이거든요. 터키는 늘 쿠르드족이 독립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고 터키가요. 쿠르드족 지역에 들어가서 사륙전을 벌입니다. 이거는 뭐 힘없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쿠르드족 전사들이 뭐 잘했다, 너무나 당신들에게 고맙다라는 트윗을 할 때까지만 해도 쿠르드 사람들은 전혀 그럴 줄 몰랐어요. 이게 정말 냉정한 국제 질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요, 뭐 이런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확 변한 게 있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포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쿠르드족과 대만은 체급이 다르고요. 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일본, 한국, 대만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만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중국이 태평양 바다로 바로 그냥 나올 수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도 대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이 모든 것을 걸고 대만을 지켜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대만과의 상호방위 조약을 그 카터 대통령 시절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벌였거든요. 그때 하나의 정책을 채택하게 됩니다. 좀 우리랑 다른 게요. 그 미군 장성들이 청문회 이런 데서 나오는 걸 보면요. 대만의 자국 수호 의지가 어떠냐는 겁니다. 한국과 그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데요. 한국은 자국 수호 의지가 강한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만에 대해서는 그게 좀 떨어지고 그게 가장 문제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 사실 대만도 너무 평화에 취해 있었던 거죠. 대만 군복무 기간을 4개월까지 줄였다가요. 사실 중국의 침공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줄였다가 최근에 이제 한 10개월로 제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따지면 사실 좀 많이 줄어들었죠. 한국은 북한이 있는데도 미군들이 한국에 오면 보통 2년이 있는데 한국의 군복무 기간이 2년이 안 되니까요. 이제 한 18개월인가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대만에 대해서 말할 때 미군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대만 내부에서도요. 야, 홍콩 봐라. 홍콩 저렇게 중국 들어가서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뭐 들어간다고 큰 문제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세력들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자체의 수호 의지가 얼마 있느냐도 큰 문제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이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젤렌스키가 처음에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해서 모두가 망명을 권하고 할 때 다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거기서 모두가 질 것이라고 3, 4일 안에 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도 항전 의지를 불태우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를 밀어붙이니까 전 세계가 도와준 거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미군 장성들이 걱정하는 거 보면 대만에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렇지만 대만이 그 의지가 낮은데도 전폭적으로 지원할까 의문으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결정할 경우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 2기 청문회에서요, 공통적으로 그 안보 관련 장관들이 말한 게 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미국이 자신들의 정보망을 최대한 끌어모아가지고 뭐 확인한 정보니까 이렇게 모두가 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기자 생활을 한 20몇 년 하면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지도자, 그리고 그 견제받지 않는 지도자의 그 판단을 미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 반정식이 있고 자기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계속 밀려서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요, 자기가 위대한 지도자로 남기 원합니다.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한국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의 기한이 있으면 첫 3년은 하고 싶은 게 하고, 그리고 뭐 레임덕이 빠진 거나 아니면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2년쯤이 되면요, 자신들이 어떻게 역사의 이름을 남길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이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거의 모택동만큼의 권력을 누린다고 하는 시진핑이고, 뭐 주변에서 최근에 뭐 저 균열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건 뭐 두고 봐야 알겠고요. 그렇다면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고요, 더 오랫동안 남은 여생까지, 죽기 전까지 권좌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대만과의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과의 양안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중국이 그 수많은 희생을 해서 대만을 가져갈까라고 싶지만 지도자의 머릿속, 특히 견제받지 않는 지도자의 머릿속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푸틴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뭐 역사 속으로 그렇잖아요. 히틀러도 마찬가지였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김정은도 이렇게 경제적 차이가 나고 핵을 쏘면 지가 죽는 걸 아는데 핵을 쏘겠느냐라고 일반적인 생각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견제받지 않는 지도자, 모두가 너만을 바라보고 있고 박수를 쳐주고 너의 결정이 모두 옳다고 떠받드는 지도자의 생각은 우리 일반의 뇌와 다릅니다. 그런 점은 무조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해 보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그 냉전 이후에 우리가 가졌던 허위 의식이 여전히 드러났습니다. 세계는 연결됐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올 거라는 게 여지없이 깨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나라, 그다음에 러시아를 지원한 나라를 보면 7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를 지원한 나라, 중국, 북한이죠. 북한이 갔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물자의 통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80%에서 90%가 중국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떤가요? 유럽과 미국, 일본 당연히 지원하고요. 한국은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세상이 좀 갈라졌고요. 이번에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요, 완벽하게 갈라진 냉전 시대와 같은 일이 다시 드러납니다. 벌써부터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면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소련에게 우리의 돈을 이렇게 많이 갖다 준 적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소련 당시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물류가 끊기고요, 이제는 공급망 자체가 완벽하게 분리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중국을 중국이 아닌 중공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안 간의 전쟁은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의 뭐 100년 전, 2차 대전 직후로 돌리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겠고, 그러면 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겠죠. 양안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과 대응 전략은 어떠해야 할까요? 양안 갈등 상황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합니다. 약간 갈등 상황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지켜야겠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서요,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중국이랑 큰 시장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대만 시장에도 우리 기업들이 많이 가고 있지만 그 대만과 중국은 아까 트럼프가 말했듯이 중국이 큰 책상과 같다면 대만은 뭐 우리에게는 사실
뭐 형광펜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그 큰 노트 정도 하나의 존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비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장 우리가 중국과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중국 정도인데요. 지금은 뭐 북한이 러시아와 붙어 있기 때문에 또 러시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전력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인 걸 당연히 취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갈등 상황일 때는 그런 거고요. 근데 침공하면요 상황이 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중국이 이렇게 침공하면 우리 국경부터 우린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그리고 그쪽 진영이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입장에서 전력을 분산시켜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세상이 그렇게 갈려져 있다는 거, 우리가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갈려진 진영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수면 위로 올라왔잖아요. 이제 그게 더 명확해질 거고 북한이 우리 국경을 끊임없이 도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이쪽에 군대를 묶어놔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즉각적인 전쟁 반대 메시지를 내야 되고요. 또 방어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보부터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대만이나 뭐 미국은 우리가 그쪽을 도와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 전략적 판단을 할지는 그 당시 지도자의 판단일 겁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주한미군은 대만을 도와주도록 움직일 겁니다. 그럴 때 중국이 또 주한미군 기지를 때린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또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건 뭐 그냥 시나리오긴 합니다만 이런 상상조차 하기 싫은 시나리오긴 한데 우리가 이런 데 말려들지 않도록 정말 최대한 방어적이고 현명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안 갈등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현재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최첨단 반도체,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 안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지만 반도체는 가장 중요한 패권 경쟁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제조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안 갈등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육군의 잡지 같은 데 올라온 거에 그 미군들의 전략 같은 걸 보면요. 브로큰 네스트, 그러니까 깨진 둥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 대한 건데요. 둥지를 깨버려라 라는 거는 중국이 침공에 들어오면 미국이 먼저 날아가서 TSMC 공장이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폭격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 하나라도 중국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많은 반도체의 모든 것을 미국 안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하다는 거고요. 미국이 안 된다면 그래도 가장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일본이나 이런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반도체 공급망도 더더욱 미국 중심으로 짜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하지만요, 미국은 끊임없이 한국 반도체 회사의 중국 공장을 멈춰 세우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벌써부터요, 네덜란드 ASML 같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구형 장비도 AS를 못 해주도록 만들려고 미국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 미국이 그럴 줄 알고 구형 장비를 엄청 수입해놨어요. 엄청 수입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ASML에 더 이상 서비스 해주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네덜란드 뭐 이런 데까지 협상 중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할 겁니다.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이 어느 정도로 그 반도체 통제의 진심인가를 보여주는 게 바이든 시절에 있었습니다. ASML 근처에요. 그 아인토벤 시가 있습니다. 아인토벤 시에 공과대로 유명한 아인토벤 공과대가 있는데요. 그 공과대에 약 한 25%인가 외국인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학과로 유명하고요. 산학 협력을 통해서. 근데 미국이 뭐라 그랬느냐? 그 아인토벤 공과대는 반도체 산학으로 유명한데요. 당연히 ASML이랑 협력하니까요. 근데 거기에 약 25%의 외국인이 있고요. 그 중에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중국 학생들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그 아인토벤 공과대학이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반발하는데 미국의 압박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면 박사과정에는 우리가 받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타협을 한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 그런 대학까지 압박할 정도로 거기에 진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안관계, 이건 사실 양안관계의 문제만은 아니죠.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을 우리가 미리미리 중국 외부에 빼놓고 그다음에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들 속에서 현재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주가가 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삼성전자는 사실 약간 오만전자라고 하죠. 그 사이에 좀 정체돼 있고요. 하이닉스는 사실 최고급 HBM을 만들면서 좀 더 나은 상황입니다. 한 20만 원 정도에 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요, 사실 지정학적 문제보다는 내부적 문제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중국이랑 우리가 공급망에서 분리된다면 한국 반도체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싼 중국 반도체들이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미국이 이 반도체 어느 정도까지 하냐고 하면 바이든 시절입니다. 바이든 시절에 조사를 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로 넘긴 게 있는데, 미국에 있는 작은 뭐 장난감 같은 전자제품을 다 조사해 봤더니 그 안에 66%의 중국산 반도체가 있다고 미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산 반도체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냐를 알아봤는데 그 중에 한 20% 정도를 빼놓고는 어디서 어떻게 섞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싸니까 그냥 중소형 반도체를 넣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다 조사해서 빼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싼 반도체에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고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뭐 이런 지정학적 기회나 위기만으로 이걸 판단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제가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한 13년 전에요, 페루에 취재를 갔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중남미 특파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페루에 취재를 갔을 때 페루 화웨이를 갔습니다. 왜 갔느냐? 그때 중국 기업들이 중남미를 몰려들어서요, 통신 장비 시장이나 전자 장비 시장을 확 장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나라의 그 중국 법인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때 페루 화웨이 법인장이 와도 좋다고 해서 갔어요. 그때 갔더니 한 50평 정도 되는 작은 사무실에 빌딩이 있는데 그 법인장이 있는 사무실이었는데 법인장 사무실은 한 2평 정도 될라나? 정말 조그만 데 라꾸라꾸 침대 같은 데 놓고 먹고 자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인장이 한 34살 정도 되는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냄새도 정말 많이 났어요. 그 사무실에. IT기업이라고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 근데 그 법인장이 그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일찍 출근하고 페루 리마에서 가장 늦게 불이 꺼지는 회사다. 삼성이 일주일 걸릴 거 우리는 이틀이면 한다. 어떻게 고객들이 우리를 믿고 안 쓰겠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운 중국 엔지니어들을 보고 이거 정말 우리가 못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수첩에 뭐라고 적었냐면 화웨이가 1등 된다고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그렇게 돼 왔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은 어마어마한 자본과 세계에서 몰려드는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뭐가 있느냐? 10억 인구의 천재들이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있죠. 근데 여기가 우리가 좀 일찍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의 기술력이 조금 앞서 있다고 해서 사실 미국이 이렇게 눌러주지 않으면 우리가 중국을 계속 앞서 나간다고 하는 건 오만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만을 진짜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고, 딥시크 이런 거에서 봤듯이 중국의 천재들이 10억 인구에서 나온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력할 때 우리가 정말 깨어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자칫하면 따라잡힌다. 특히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최근에 평가에서도 나왔듯이 이미 다 따라잡았다는 평가가 있듯이요. 우리가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 말한 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은 무엇이며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예, 뭐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벼랑 끝 전술을 쓴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면 보통 북한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본인의 표현은 미치광이 전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미 잊었지만 사실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을 하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자면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북한 김정은을 압박하기 위해서요,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3대를 보냅니다. 항공모함 3대를 보낸다는 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상 전쟁을 하겠다는 미국의 신호랑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모함 3대가 온다는 것은 그 항공력 그리고 갖추고 있는 모든 무기를 볼 때 한 국가가 전면전을 할 때 들어가는 무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요, CIA에 당시에 뭘 만들었냐면요, 코리아 미션 센터라고 만들었습니다. 한국 임무 센터죠. 이 말은 CIA에서 처음으로 한 국가를 대비해서 만든 미션 센터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 정치인들이 CIA에 가면 어떤 브리핑을 했느냐? 미국에서 브리핑한 것은 한반도의 전쟁 날 확률은 41%가 넘는다. 언제든 조심하라고 그때 브리핑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브리핑을 들은 한국 정치인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약간 충격을 먹은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한국에는 보도가 되지 않죠. 우리가 그 기자를 하면서도 그런 걸 다 보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한국 국민들을 우리가 일부러 동요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북한 김정은에도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김정은에게 대해서 로켓맨이라고 조롱하고요, 김정은이 자살 특공 임무를 수행 중이다, 그리고 내가 가진 핵 버튼이
더 네 거보다 크다. 우리는 장전 완료됐다. 이런 강한 트위터를 날립니다. 이건 기존의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들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을 벽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나중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단순히 이런 북한과의 협상이 아니라 관세, 무역 모든 것에서 전면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볼 때 이 정도에서 끝나겠지, 이 정도에서 만족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그 사람을 주시하고 어떤 걸 또 카드로 꺼내들지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요,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지를 보면요, 최근에 저희 연휴 기간에 콜롬비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게 있습니다.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올렸는데요. 콜롬비아가 이민자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올린 게 관세를 20%로 올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일주일 후에 50%로 올린다. 그리고 그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을 제재하고요. 금융적으로도 제재하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산 통관을 철저히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재하고 비자 발급까지 중단하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이란이나 러시아, 북한 같은 데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콜롬비아는요, 한국의 6.25의 참전국입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콜롬비아는 중남미의 거의 유일한 미국의 동맹국이거든요. 미국이 동맹국, 우리는 뭐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동맹국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나토 이외에는요, 약 18개국의 동맹국을 갖고 있는데요.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중남미에서는 콜롬비아, 그리고 최근에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브라질, 아르헨티나는요, 나라 그쪽 지역에 약간 맹주격이니까 그 미국이 관리를 위해서 넣어준 나라고요. 콜롬비아는 우리나라 6.25 때도 참전하고 이라크 전에도 참전한 중남미의 유일한 참전국입니다. 그런데 콜롬비아가 지금 좌파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트럼프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성향이 다르니까요. 그런 콜롬비아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자신들이 동맹국이라고 한 나라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고 거기다가 금융 제재를 하고 통관까지 철저히 하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콜롬비아산 물건을 잘 받아들이지 않도록 괴롭히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질리게 만드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니까 콜롬비아가 바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미국하고 잘 지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대신 우리가 비행기를 보내서 데려오겠다. 이런 식으로 타협점을 만듭니다. 이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동맹이라고 봐주지도 않고요. 우리가 또 일기 시절에 중국과 협상을 했던 걸 보면요. 중국과 관세 전쟁을 할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밀어붙입니다. 처음 500억 달러 중국 수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겼거든요. 그런 다음에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그래, 500억 달러 니 보복했어? 그럼 2천억 달러 더해. 그래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또 보복 관세를 매깁니다. 거기 또 25%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중국도 이제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은 말로 잘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중국이 협상 서류를 보냅니다. 협상 서류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 신호등 협상 서류를 보냅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것, 주황색은 얘기하다 보면 어떤 답변이 도출될 수 있는 것, 빨간색은 절대 안 되는 것,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빨간색만 협상하게 시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적당히 물러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까지를 원하는지를 잘 살펴서요. 우리도 단계적으로 주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내민 거에 플러스 알파를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한미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한미 관계에 좀 좋을 리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를 마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2021년이죠. 야인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남쪽 백악관이라고 불리는 마러라고 리조트에 찾아온 뉴욕타임스 기자를 만나서요. 당신이 뉴욕타임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기에 못해서 아쉬운 점이 뭐냐? 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독일 수출차에 제대로 된 관세를 물리지 못한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죠. 관세에 대해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게 뭐냐? 한국의 방위비를 올리지 못한 게 아깝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방위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삼성 TV도 팔고 반도체도 팔고 뭐 다 파는데 우리 방위비도 올려주지 않는 나라다. 그리고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까지 불렀잖아요. 그렇게 돈을 벌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만 보면 한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란 사람이 과격하게 말을 해서 그렇지 이제 한미 관계도 그리고 한미 동맹도 좀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때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듯이 우크라이나 그 물자를 지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히토류 광물로 받는다고 하고 우리가 낸 돈을 찾아와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신 우크라이나에 대한 히토류나 광물 개발 대금의 50%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위 약속을 잘 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는 70년 전에 어땠느냐? 우리는 원조를 받고 상호 방위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냉혹한 국제 질서에서 보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 한미 동맹은 우리가 견고하게 잘 갖고 왔지만 한쪽 일방이 파기를 선언하면 1년 후에 자동적으로 파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파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만에 대해서 그랬거든요. 70년 전에 참전했던 우리의 미국의 참전 용사들은 이제 또 대부분 돌아가셨고 그 유대 관계가 사실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려면 좀 더 성숙한 관계로 가야 되는데 미군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우리가 좀 더 기여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 건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그 러스틱 미 상무장관 취임 선서장에서 좀 재밌는 농담을 했는데요. 이 농담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돈으로 치환한다는 건데요. 이게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가로서의 이 사고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러스틱 상무장관은 9.11 테러 당시에 그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서 근무하던 그 러스틱 상무장관의 회사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상무장관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날 아침 아내가 짜증을 낸 거예요.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적이 있느냐? 라고 해서 상무장관이 그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사이에 그 사고가 난 겁니다. 그 테러가 나서 사람들은 다 죽고 상무장관은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상무장관에 데려다 준 아들에게 뭐를 했냐? 카일이었어요, 이름이. 카일에게 말을 하면서 야, 너 혹시 그 일 때문에 너 아빠한테 더 유산 더 받아내려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한국 정서에 좀 부적절해 보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뭐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웃음이 크게 터졌는데요. 이것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돈으로 치환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절대 이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사고 구조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더 천착을 하게 될 겁니다. 미국인들 트럼프 1기 시절의 계산으로 주한미군 방위비의 약 3분의 1만이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미국인들은 계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고 있는 항목별로 주는데요. 그 항목별로 미군이 다 쓰지 못해서 은행에 넣어놓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거는 니들이 쓰는데 하는 거고 실제로 주둔 비는 이만큼 드는데 니들이 3분의 1밖에 내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50억 달러 내놔라, 100억 달러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거 사실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방위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주고 또 다른 데서 또 얻어내는 이런 지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주한미군이 있다는 것은 한국에 지정학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미중 갈등이 더 가속화될 텐데요. 미중 갈등이 가속화되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가 좀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꼭 뭐 편을 안 서고 중간에서 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리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일본 도시바가요. 냉전 시절에 1987년입니다. 그 몰래 최신 공작 기계를 소련에 팔았습니다. 소련에 팔았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그 소련의 핵 잠수함을 어떤 식으로 탐지하고 있었냐면 소리로 탐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밀한 공작 기계가 없어서 프로펠러 소리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도시바가에 판 게 들통났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반일 시위가 일어나고요. 백악관 앞에서 도시바와 미국 상품 불태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도시바 그 당시 반도체로 최강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일본 반도체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공급망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눈치를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럴 때 당장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양쪽의 거를 다 뽑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70년 전에 어느 편인지가 명확하게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해진 안에서 우리가 중국과도 이미 FTA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은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느 편인지를 여기서 살짝 힘들어하거나 하면 양쪽에서 배척을 당하거나 혹은 우리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경제적으로보다 훨씬 큽니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따져도 선택은 명확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오히려 이쪽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고 미국이나 중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식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트럼프의 정책 변화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사실 급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관세나 이렇게 명확한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지침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의해서 쭉 갈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백악관 고위 관료와 어떻게 좀 잘 알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반도 문제를 많이 물었었는데요. 그분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분은 사실 백악관 최고위 회의에 거의 모든 그 안보 관련 회의에 배석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 수밖에 없죠. 그분이 저를 만나준 건 아마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기사를 좀 써달라는 얘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과 만나서 들은 얘기 중에 현실화된 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급변하거든요. 왜냐, 그렇게 백악관까지 올라가가지고 서로 얘기했다는 건 이미 거의 결정됐을 수도 있는 그런 건데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내부 검토와 상관없이 최상위급에서도 계속 정책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받는 건 물론 모든 게 영향을 받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뭐 관세 때문에 우리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역은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피해를 받는데 우리의 경쟁국보다 적으면 피해를 덜 받으면 우리가 오히려 유리한 겁니다. 그런 걸 보면요, 예를 들자면 지금 포드하고 GM도 난립니다. 미국 회사니까 난리 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포드 CEO는 이대로 가면 한국하고 일본만 이득을 본다라고 하면서 거의 매주 워싱턴 DC 출장을 가고 있다고 그 IR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GM도 해외 재고를 빨리 털어야 된다면서 가용한 모든 물량을 가지고 미국으로 지금 한국 GM에 있는 물건이든 뭐든 실어서 지금 미국으로 계속 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느냐, 그 관세가 자기들에게도 엄청 큰 영향을 미치고요. 포드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GM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미국의 공급망은 캐나다, 멕시코와 다 엮여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만 생산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가 캐나다, 멕시코에도 가고 다른 나라에도 매겨지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그래도 자기들이 원가 경쟁력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들이 오히려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요, 그쪽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지금 주판화를 튕기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 FTA가 있지만 미국이 관세 장벽을 치고 저기 캐나다, 멕시코에서 한다면 우리나라도 그쪽에 공장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큰 문제가 그쪽에 있다고 그 사람들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정말 세밀하게 주판을 튕겨야 됩니다. 그쪽에서 바보가 아니라서 한국의 이익을 본다는 게 아닐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은 차분하게 보면서 이 정책이 가져올 영향을 일단은 좀 차분하게 전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제트로, 그러니까 일본 무역기구죠, 우리의 코트라 같은 겁니다. 제트로에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생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공급망 조정을 4년 안에 트럼프 임기 안에 할 수는 없다, 대부분 답을 했다더라고요. 그 말은 관세가 있으면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미리 지금 최대한 만들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른 데 공장들을 그 관세 때문에 폐쇄하고 바로 다른 공급망으로 옮길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면 또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도 지켜보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거 아니에요. 해가면서 자기들한테 이렇게 해도 자기들한테 다른 데에 비해서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지금 그대로 가겠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일부 손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역은 상대적인 거고 우리의 경쟁 기업들에게도 또 큰 타격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미국의 수출 통제로 우리가 자칫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요, 미국이 이렇게 중국 반도체를 자꾸 눌러주니까 한국 반도체가 지금까지 그나마 경쟁력을 더 유지할 수 있었던 면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많고요. 오히려 최근에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한 걸 보면요, 중국이 우리 반도체 기술을 앞섰다고 한국에서도 평가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중국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판매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이 저런 식으로 수출 통제를 해주고 중국산 반도체가 해외로 못 나오게 막아준다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또 차분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 1기 때 한미 FTA 협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하자고 USTR에 지시하고 그 미 무역 대표부죠, USTR이 한국에 2017년 7월인가 재협상을 하자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때 강하게 나가가지고요, USTR 사람들이 한국이 너무 세게 나온다, 버릇이 없을 정도로 세다라고 하면서 서로 감정이 상해서 오랫동안 보질 않았어요. 물론 언젠간 해야 될 거지만요. 그러면서 뭐 물밑 접촉은 있었겠지만 본격적인 협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기회다. 한미 FTA 재협상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 철강 관세 쿼터로 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풀어주고 한미 FTA를 타결하자라고 해서 한국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서 금방 타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철강 무관세 쿼터를 크게 받아내거든요. 전년도에 한 80% 정도. 이거는 일본도 그때 못 해가지고 바이든 정부까지 와서야 겨우 풀었던 겁니다. 한국이 그때는 되게 잘한 거죠. 이렇듯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또 운이 따라주면 우리에게 좋은 식으로 협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협상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요. 협상을 하고 나면 상대국들이 다 자기들도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한미 FTA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잘했다, 핵심 이익을 지켰다고 했는데 미국은 가장 큰 협상의 성공으로 한미 FTA를 듭니다. 왜냐? 미국은 그때 픽업 트럭을 지켰거든요. 한국 자동차가 픽업 트럭도 단계적으로 무관세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픽업 트럭 무관세를 20년 후로 미룹니다. 미국이요. 미국에 왜 픽업 트럭이 중요하냐? 한국은 뭐 픽업 트럭이 중요한 나라가 아닙니다만 미국은 미국 자동차 이 대부분이 픽업 트럭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단이나 이런 게 경쟁력이 사실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이 픽업 트럭에서 나오는데 이 픽업 트럭 시장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자기들이 대성공한 협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양쪽으로 협상을 성공했다고 말하니까요. 그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격하게 밀어붙이지만 결국 합의할 때를 보면 좀 합리적인 선에서 찾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가 차분히 지켜보면서 협상을 하면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압박을 역이용해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요, 전 세계 싱크탱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미국만을 위한 공급망, 중국만을 위한 공급망이 새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다 보니까 이제 1기 때부터 과격하게 밀어붙이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2기 때 더 가속화돼서 미국만을 위한 공급망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폭풍이 지나고 나면요, 오히려 우리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산업의 가장 큰 경쟁자가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그 중국이란 경쟁자가 있는데요. 그 중국을 떠나서 중국이 없는 새로운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없는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더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그쪽 블록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에서 우리가 중국이 하던 역할을 중국과의 경쟁을 덜하게 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회원권을 산 거잖아요. 그 회원권 아래에서 좀 더 우리의 제조업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는 겁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런 거대한 조류를 보고 단기간에는 문제가 있고 단기간에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거대한 조류를 보고 우리가 미리미리 투자하고 공급망을 바꿔가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우리 사드 사태입니다. 우리 사드 사태가 났을 때 한한령이 있고 해서 우리가 중국에 몰려나고 하면서 이거 뭐 중국 미사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초를 겪고 난리냐. 그렇게 하면서 당시에는 비판 여론이 높았습니다만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굉장히 낮추면서요.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 된 겁니다. 수출처에서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런 거 없었던 독일이나 유럽 기업들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독일 자동차 업체들 중국 시장에서 큰 이익을 얻고 있다가 근데 중국 시장에서 점점 몰려나고요. 경쟁력 떨어지고 그러면 그때 대체 시장 찾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중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대체 수출처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약이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국이랑 완전히 떨어져야 된다는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어차피 이렇게 갈라지는 세상으로 가면 우리가 그 세상에 맞춰서 시장을 선점하고 그 공급망을 선전하는 쪽으로 미리 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미 한국은 그렇게 또 빨리 움직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한국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났잖아요. 그때 소프트뱅크 회장이 1,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기자회견도 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1,00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40조 정도 되는 돈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옆에서 뭐라 그랬냐? 기억하실 분들은 하시겠지만 2,000억 달러 되나요? 라고 말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없고 또 없는 식으로 베팅을 합니다. 우리도 똑같았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 한국을 워낙 방위비로 몰아붙이니까 장군들이 꾀를 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했을 때 평택 미군 기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미군 기지를 짓는데 10조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습니다. 이 중에 80%를 한국이 됐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미군 장성들이 한국 동맹을 좀 생각을 하고 동맹을 좀 봐주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트럼프를 좀 설득하는 그런 형식으로 말을 한 거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왜 100% 안 냈어요?
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똑같습니다. 뭘 주면 하나 더 엎어서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런 걸 볼 때 일본이 조금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바 총리가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투구를 선물하고요, 가서 1조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을 보면 상호 관세부터 뭐 다 부과하겠다 이런 게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협상이 진행돼야 아는 거겠지만 일본이 명확하게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협상이 더 돼봐야 알지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은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 FTA가 있어서 상호 관세는 서로 관세를 매긴 만큼 매기는 거잖아요. 한국은 미국과의 주요 상품에 대해서 거의 관세가 0입니다. 일본은 근데 관세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요. 어찌됐든 오히려 일본은 이런 면에서 좀 불리한 상황에, 수치적으로는 불리합니다. 물론 모든 걸 고려해서 나중에 협상에서 나오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나 이런 분들, 일본 사람들은요, 오히려 조금 남겨두고 할 걸 이런 후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정말 눈치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치코치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뭐 손자병법에서도 적의 형세를 보고 따라가며 이긴다는 개념이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주도적으로 전략을 짜기보다는요, 상대의 행동을 보며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는 건데요. 제가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계속 느꼈던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하기보다 대응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대응을 얼마나 적확하고 현명하게 하느냐, 그리고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 납니다. 우리 한미 FTA 과거에 협상했던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민간과 정부와 합쳐서 정말 머리를 짜내야지, 그게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정책의 주요 내용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고요,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처음에 했다가 캐나다와 멕시코는 한 달을 미뤘고 중국에는 바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트럼프 지지층 그리고 트럼프의 세계관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요, 미국을 제조업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소득 7만 달러 되는 나라를 제조업 국가로 만든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얘기를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고졸 백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핵심 지지층,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졸 백인의 눈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봐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 고졸 백인들은 뭘 했느냐? 저임금 서비스 근로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들한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소비자가 아니고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가 아니고 생산자로서 중산층으로 살게 해주겠다. 미국이 화려했던 그때로 되돌리고 생산자의 가치를 높여주겠다. 인플레 우려 조금 있을 수 있다. 동맹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 한국, 일본에게 오히려 페널티를 주면서 그 일자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라고 말한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제가요, 그 트럼프 대통령 1기 마지막에 펜실베니아 스윙 스테이트죠. 트럼프 대통령 1기 마지막에 펜실베니아 취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2020년이니까 코로나가 난리였거든요. 똑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 그 유세 현장과 트럼프 대통령 유세 현장을 갔는데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 유세 현장에 사람 많았어요. 사람 많았고 했지만 열기가 뜨겁다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바이든 대통령 말을 들으러 온 거예요. 유세를 들으러 온 거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유세 현장은요, 펜실베니아 산골이었습니다. 비행장이 있는 산골, 산 위에 비행장을 닦아놓은 산골이었고요. 거기 올라가려면 차를 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거의 1km 전부터 차량 정체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 갓길에 세워놓고 거의 1km를 산길을 걸어 올라가야 그 랠리 현장을 갈 수 있었는데요. 그 코로나 어목한 시기에도 축제 현장이었고만 락 콘서트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멜빵 바지 같은 걸 하고 회색 멜빵 바지 같은 걸 입은 사람들이 와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여기 오셨느냐?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손에 손잡고 성조기를 들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여기 오셨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탄광 노동자인데 우리는 트럼프가 안 되면 바이든은 이 탄광 같은 거를 개발 못하게 할 거기 때문에 직업을 잃는다. 우리는 트럼프만이 희망이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여기 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트럼프에 대한 핵심 열광의 이유입니다. 왜냐?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이런 이유로 봐야 됩니다. 트럼프는 늘 자기 지지층만 보는 사람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는 게 지지층을 먼저 봐라. 지지층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라는 게 트럼프의 말입니다. 트럼프 왜 이렇게 말하느냐?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 될 때요. 그 전에 오바마 정부 8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이 백서를 내놓습니다. 우리는 왜 정권을 잃었고 오바마한테 계속 졌느냐? 우리도 좀 더 오바마처럼 중도적인 거로 가야 되고 인종 다양성도 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국제적인 모습을 더 보여줘야 된다. 그게 공화당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말이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지지층을 봐야 되고 우리의 가치를 지키고 미국의 원래 가치대로 나가야 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저변의 흐름을 보고 치고 나간 거고요.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그 수많은 반대에도 후보가 되는 겁니다.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거죠. 기층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핵심 지지층을 어떻게 끌고 오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지지층으로 인해 대통령도 한 번 더 건너뛰고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인기를 획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그런 고졸 백인에게 어떻게 생산자로서의 좋은 중산층 일자리, 특히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 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일기 때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너무너무 기자를 할 때 많이 썼었는데요. 돌이켜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단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요. 트럼프 일기 때 그렇게 하면 다 물가 오른다고 했습니다. 4천억 달러 정도의 관세를 매기고요. 그 다음에 불법 노동자들, 그 다음에 그 불법 이민자들 쫓아내고 했을 때 또 인건비 오른다고 말이 많았는데요. 트럼프 일기 때 물가 많이 안 올랐습니다. 물가는 2% 선에서 안정됐고요. 오히려 2%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고 코로나 전까지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2% 후반 3% 왔다 갔다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경제 성적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미국 중위층 소득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평균이 아니고 중위층입니다. 그러니까 딱 고졸 백인들 혹은 생산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산층의 소득이 6.8%가 올라가지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오른 소득 중에 하나입니다.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미국과 대상국들 간의 협상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 동안 연기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를 연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길 때 미국의 상무장관이 없었습니다. 상무장관, 무역을 담당하는 장관이 없었고요. 그리고 무역 협상을 해야 하는 USTR 대표, 그러니까 미무역 대표도 없었습니다. 상무장관은 정말 최근에서야 2월 중순 넘어서 2월 거의 말에 임명이 됐고요. USTR 대표는 지금 오늘 이 녹화하는 게 2월 26일입니다만 이 순간까지 임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관세를 부과하고 그대로 나간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정부 안에 컨센서스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어떤 뭐 여러 검토 절차가 있었던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못한 거 그냥 2기 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핵심 지지층 그리고 주변 이너 서클들이 맞는 거를 어떤 여과 없이 그냥 때리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을 지금 미국이나 멕시코와 캐나다랑 하려 해도 아마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중간에 컨트롤해야 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캐나다나 멕시코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최대한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 한 달 미룰 때 뭐 국경에 군인들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뭐 마약 단속을 열심히 하고 뭐 펜타닐 단속을 열심히 한다 이런 걸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카르텔을 테러 집단으로 지정하니까요. 캐나다도 똑같이 테러 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요. 단순히 카르텔이 나쁘니까 지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정하고 나면 테러리스트가 되고 나면 그 테러리스트가 장악한 지역 자체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쪽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미국으로 금융거래조차 불가능해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게 어려워지는 거고요. 이런 여러 단계를 하면 테러 집단은 미국의 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군사공격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여기에 되게 주권 침해라고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서로 주파수를 맞춰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후 3월 12일인가 그럴 텐데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결렬됐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캐나다, 멕시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를 보면요. 트럼프 핵심 지지층을 가장 괴롭힐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해서요. 트럼프 집이 있는 마라라고가 있는 플로리다산 오렌지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요. 트럼프 핵심 지지층이 있는 주들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뭐 버번 위스키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액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물밑 협상은 있지만 또 전투 준비까지 해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와 글로벌 무역 질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트럼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미국의 고졸인 사람들이 이게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살게 하겠다는 게 트럼프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무역 질서도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메리카 퍼스트고요. 당연히 미국에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우리에게 나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일자리를 못 만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인데 미국이 우리나라가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까지도 자기들이 다 가져간다고 하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문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황금을 가진 자가 룰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룰이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룰입니다. 뭐 유명한 기도문도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일 때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잖아요. 진짜 어쩔 수 없지만 이 룰을 만드는 사람이 룰을 바꿨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뭐 욕하면서도 따라가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미국을만을 위한 공급망이 만들어졌을 때, 이건 뭐 피터슨 연구소의 주장이고 사실은 미국 싱크탱크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조만간 미국만을 위한 공급망을 만든 나라만,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요, 그 미국의 폴로 이런 데는 옷을 만들잖아요. 이 옷감은 중국에서 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미국의 아직 웬만한 섬유 업체들도요, 중국 생산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폴로 같은 데는 어떻게 했냐면 중국 생산 비중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한 자릿수 떨어뜨리면서 뭐 기사들을 보면 한 7%밖에 안 된다는 건데요. 중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겨놓은 거지, 이미 다른 데서 다 소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폴로나 이런 데서 주가가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미리미리 대처해 놓은 나라에는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중국이 요즘 모로코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합니다. 뭐 갑자기 모로코에 왜 투자하나라고 하겠지만, 모로코가 미국과 유럽의 FTA를 다 체결한 나라입니다. 상호 관세가 있고 뭐 관세 전쟁이 벌어지겠지만, 상호 관세라는 건 네가 매긴 만큼 나도 매긴다는 거니까,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의 관세가 나는 모로코에 투자를 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한국도 미국, 유럽, 중국 모두와 FTA를 맺은 나라입니다. 어찌됐든 한국이 그런 예전에 홍콩이 했던 것처럼요, 홍콩의 슬로건이 뭐냐면 게이트웨이 투 차이나입니다. 중국으로 가는 문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홍콩은 중국의 일부로, 미국은 홍콩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재당할 수 있다고 미국 기업들한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운이 좋다면요, 이거는 뭐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런 수출 통제나 미국의 제재를 또 잘 따라야 하겠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물건을 한국 거쳐 수입하는 게 부담이 적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정학적 위치, 그다음에 지리적 위치, 그다음에 FTA라는 제도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이게 트럼프가 만든 이런 여러 관세 장벽을 가장 효율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이익을 덜 받으면서 통과시키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좀 노력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 내용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10% 관세를 부과하니까요, 중국도 보복 관세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중국의 움직임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의미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중국이 보복 관세를 했지만 사실 거의 의미 없는 것들에 보복 관세를 내렸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중국 보복 조치에서 15% 관세가 부과된 무연탄, 연탄, 뭐 합금철 이런 거는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입하는 비중이 없거나 낮은 편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안 쓰는 거에 우리 관세 매겼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무연탄의 경우는요, 중국이 미국으로 수입하는 게 아예 없을 정도라고 하고요. 다른 것들도 LNG나 이런 것도 한 뭐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 관세 부과 대상이 된 거는요, 원유, 농기계, 장비 등인데요. 뭐 원유는 사실은 자기들도 세금 많이 붙이면 안 좋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원유를 낮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예초기, 수확기, 농기계, 장비 이런 데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요. 뭐 감자, 재배기 이런 거는 뭐 수입 비중이 0.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들이 많아봐야 10몇 프로 아니면 뭐 거의 없는 것들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을 자극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겁니다. 경제전쟁을 벌이려면 중국도 이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중국이요, 원래 자신들이 비판하고 하면 관영 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아직 트럼프에 대해서 관영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중국 온라인에서는 제2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약간 조롱조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덕분에 반도체도 자신들이 발전했고 AI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국이 계속 이렇게 이제 유화적인 자세만을 보일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리스크 관리 그룹에서 올해를 전망하면서 가장 큰 게, 미국의 압박은 당연히 예상되는 거니까요, 트럼프 행정부야. 중국의 반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거라고 영국에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영국의 싱크탱크 같은 곳에서요. 그 이유는요, 이미 중국은 1기 때 트럼프에게 많이 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처음에 중국에 관세를 매기면서 500억 달러 했다가 2천억 달러 했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3천억 달러 때린다고 했다가, 거기서 중국이 2천억 달러 이상 농산물이나 뭐 가스나 이런 거 사준다고 해서 거기서 멈춘 거거든요. 중국이 사실 중국도 뭐 보복하고 뭐 했지만,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모르고 해서 좀 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요, 지난 4년간 이런 무역 보복에 보복할
극복할 수 있는 조치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요. 제도도 다 만들었습니다. 미국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기술을 쓰는 해외 기업들은요, 중국의 통제를 따라라. 이런 식의 미국과 같은 제도도 만들어 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고요. 특히 히토류가 문제입니다. 흑연 같은 경우는요, 중국이 실질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전 세계 9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말하면서도 히토류를 말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를 말하면서도 히토류를 말하는 겁니다. 히토류 문제는 미국에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이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중국으로부터 이 히토류에 대한 그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중국이 당장 히토류를 걸어 잠그면요, 미국 무기의 1000개는 못 만들게 되고요, 2000개는 부품을 못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도 타격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서부터 미국도 히토류를 개발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모잠비크의 흑연 광산에 아예 보도자료를 내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투자를 했는데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흑연을 개발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지역 주민들하고 분쟁, 소요 사태가 나면서요, 제대로 된 공급망을 못 만드는 거죠. 이런 광산이 미개발 지역이나 아니면 제3세계에 좀 힘든 곳들에 많기 때문에 사실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개발하기가 쉽지 않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개발하기도 쉽지 않은 게, 개발 탐사에서 개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하고자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중국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게 마냥 불리한 게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제로 마약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까요?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만약에 관세로 마약을 잡을 수 있다면 관세 훨씬 많이 올렸겠죠. 미국 사람들이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위협 때문에 망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미국이 초강대국 지위에 내려오면 마약이나 향락 이런 것 때문에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더욱 이 마약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요. 관세라는 걸 이용해서 마약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압박해서 멕시코나 중국이나 이런 걸 압박해서 마약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 수많은 스캔들하고 성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많았지만, 그 사람은 술도 하지 않습니다. 담배도 피지 않고요, 마약도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한테 그거를 거의 무조건 지키게 하고요, 손자들까지 하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카지노 회사를 하거든요. 카지노를 한번 해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카지노를 하지도 않으면서 왜 카지노 회사를 하냐고 물으면 거기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 생각도 아주 강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마약 백신을 만들자는 얘기도 나오고 실험 중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약을 맞아도 그런 황홀함이나 어떤 마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백신이 있다면 더 이상 마약을 하기가 싫어질 거 아니에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백신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마약을 어떻게 뿌리 뽑냐는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쉽게 뿌리 뽑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요즘 유럽을 보면 좀 새로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마약, 거기도 펜타닐이나 이런 게 너무나 넘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럽은요, 마약 조직을 소탕하는 것도 소탕하지만 요즘 돈줄을 자르는 데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약 조직원들이 자금 세탁하는 이런 루트를 찾아서 하나하나 잘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특별 수사단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유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깨기 위해서는요, 마약 판매자를 단속하는 것도 있고, 사는 사람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신의 몸을 망치는 것도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공급자, 카르텔 이런 것도 단속해야 되지만 그 자금 세탁, 그 자금원을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다 엮여 돌아가야 어느 정도 가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의 마약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고 앞으로 모든 대통령들에게 도전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건요, 비관세 장벽 그리고 수출 통제 제재 이런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트럼프 1기 때 미국에 있을 때요, 그 로펌 변호사들을 만나보면 그 관세 얘기는 거의 안 하고요, 수출 통제나 제재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수출 규정이나 이런 게 너무나 복잡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데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벌써부터 미국이나 이런 데 통관이 점점 느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제품이나 우리 회사는 그 제재나 수출 통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이런 내규 같은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걸 내규를 만들고 수출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안전한 거래가 되고, 또 해외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업체들도 그런 내규를 가진 업체들과 더 안전성을 믿고 거래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게 된 지 오래됐고요. 이제 한국도 그렇게 가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재전쟁이라는 책을 쓴 건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국제 제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왜 이 세계가 그렇게 변해가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관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또 제재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하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